이제 여러물체 운동 우리 시작한 2교시 제 9주 강의 2교시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데 한 물체에다만 적용하는 것보다 여러 물체에 적용하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잡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물체의 운동을 쉽게 기술하기 위해서 어떤 물량을 도입했습니까? 생각나요? 네, 무슨 운동량? 그렇죠. 선운동량을 도입했죠. 그거 한 가지만 도입했습니까? 네, 또 뭐도 하나 또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질량 중심이었습니다. 질량 중심. 질량 중심을 도입할 것 같으면 여러 물체의 운동을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운동량이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이었죠. 질량 중심은 여러 물체가 있으면 그 여러 물체를 질량을 가중해서 평균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여러 물체의 전체 질량이 그 질량 중심에 모여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물체 운동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할 텐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이게 바로 여러 물체 운동을 다룰 때 우리에게 편하게 잘 기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입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역시 뭐 별다른 법칙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한다든가 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든지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법칙은 무엇인지, 그 법칙을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우리 여러 물체인데 물체가 n개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 n물체가 있으면, n개의 물체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물체마다 하나씩 세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체가 딱 3개만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물체에 대해서 세우고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 세우고 세 번째 물체에 대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3번 다 쓸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3번 세운 물체 운동 방정식의 형태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각 항들의 값은 다르겠지만 식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첨자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되죠. 우리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물체에 대해서는 dt분의 d p1은 f 하고서 이게 뭐가 됐습니까? f1, 2가 됐죠. f12 더하기 f13 그랬죠. 1은 뺐죠. 그랬는데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이 원 대신에 i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 2, 1, 3 더한 것을 여기 j로 바꿔가지고 j가 i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1은 빼고 나머지는 다 더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f1. 그러면 이 small f, 이건 뭘 뜻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게 바로 MA에 해당하는 거고 앞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인데 이 앞에 있는 이 힘은 무슨 힘이었어요? 그렇죠. 내력이었죠. 내력. 요건 뭡니까? 외력이었죠. 외력. 이렇게 표시를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3개의 식을 다 한번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첨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첨자에다가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3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n개의 물체가 있다면 i는 1, 2, 3, 4에서 n까지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써놨으면 이것은 지금 몇 개의 식을 의미합니까? 여기 식 몇 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쓴 거예요? 그렇죠. n개의 식을 한꺼번에 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했냐면 지난 시간에 물체 3개가 있을 때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았어요? 몽땅 더하면 좋았죠. 그래서 이 n개의 식을 다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식을 다 더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i에 대해서 더하기 표시가 있겠어요? 근데 이 더하기 표시는 미분 표시하고 교환할 수 있으니까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i에 대해서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봤더니 요거 더한 건 없어지고 요거 더한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력을 다 더한 건 없어지고 외력을 더한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건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다 더한 거를 하나로 쓰고, 자 그래서 선운동량, 각각 물체에 대한 선운동량을 다 더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다 더한 거, 요거를 갖다가 총 선운동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력을 다 더한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뭐 총 외력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 또 용어를 조금 다르겠어요. 외력의 합 이렇게 하죠. 그래서 총 선운동량을 미분하는 것은 외력의 합과 같다. 우리 지난번에 세 물체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일반적인 N물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각의 N물체의 선운동량을 다 더한 총 선운동량을 의미하고, F는 외력을 다 더한 외력의 합을 의미하는데, 내력의 합은 왜 없어졌느냐? 어땠어요?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 더했더니 반드시 작용 반작용의 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력의 합은 항상 0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 더했더니 내력의 합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만약에 총 선운동량이고 외력의 합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미분한 것이 시간을 미분했어요. 또 다른 것으로 미분해도 마찬가지예요. 미분한 것이 어떠냐면, 만약에 0이면, 미분한 결과가 0이면, 미분한 게 0인 거는 어떨 때냐면 요 독립변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0이면 그건 무슨 얘기냐? P가 일정이다. 여기서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안 변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이면 총 선운동량이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는데, 이게 지금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뭐냐면 계속한 물체들입니다. 그 물체들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전체를 볼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한. 왜 그러냐면 조건이, 지금 여기서 조건이 외력의 합이 0이었죠.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이면 계속한 물체 전체가 적용이고,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력의 합이 0이어야지만.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적용하는 조건이란 뭐냐면 외력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의 내용은 뭐냐면 개의 총 선운동량이, 선운동량을 다 더하는 것이, 그중에 하나도 빼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총 선운동량 보존 법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어디에 적용해 보냐면, 개의 물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물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총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한 물체더라도 해야 되죠. 한 물체라도. 그래서 그때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한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 이건 뭐예요? P는 그 물체의 선운동량이 되겠어요. 물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F는 뭐겠어요? 이 F는 그렇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물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몽땅 외력이라고 그랬죠. 네. 내력이란 두 물체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인데, 이 세상에 한 물체밖에 없으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전부 다 외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물체의 경우에는 뭐가 될 거냐면, 봤더니 어때요? 사실은 요 형태는 여러 물체에 있을 때 총 선운동량 경우나 형태가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 물체에 대해서도 총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조건은 뭐겠어요? 만일 F는 0이면, 그래서 한 물체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어때요? P는 일정이다. 근데 만약에 이 질량이 일정이면 P는 일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마찬가지예요. 속도는 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봤더니 한 물체의 경우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관성의 법칙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미 관성의 법칙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하다. F는 MA에서 F가 0이면 A도 0이다.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물체만 고려할 때는 구태여 선운동량을 도입할 필요가 없죠. 우리 관성 법칙으로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운동량은 그래서 여러 물체를 다룰 때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거 반복하는 거지만, 여러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이면 각 물체의 선운동량은 바뀌더라도
그래서 물체 하나하나의 선운동량은 바뀝니다. 물체 하나하나를 보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것은 아니죠. 총 선운동량이 안 바뀌죠. 그래서 각 물체의 선운동량은 바뀌더라도 총 선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량 중심을 우리 지난 시간에 도입했는데 그러면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 중심을 정의했죠. 질량 중심은 우리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를 라지 R로 표시했어요.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각각의 위치 벡터에다가 각각의 질량을 다 곱한 다음에 이걸 몽땅 다 더한 것을 무엇으로 나누었습니까? 총질량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질량 중심이었죠. 그래서 총질량을 여기다 곱하면 총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곱하면 각각의 질량에다가 각각의 위치 벡터를 다 곱한 것을 다 더한 것과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한번 시간으로 미분해 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냐면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인데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총질량은 그대로 두고 이게 바로 속도가 됐죠. 근데 이걸 미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미분하면 RI를 미분하니까 각각 그 물체의 속도가 됐어요. 그래서 질량의 각물체의 질량의 각물체의 속도를 곱한 것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총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요 MIV하는 PI니까 그게 바로 총 선운동량이 됐어요. 그래서 총 선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이 각각의 선운동량을 다 더한 것도 총 선운동량이지만 만약에 질량 중심의 속도를 안다면 질량 중심의 속도에다가 총질량을 곱하는 것이 바로 총 선운동량이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알면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해가지고 총 선운동량을 금방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알 수가 있죠. 이거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네, 별로 안 편한 것 같아요. 표정이 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총질량의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은 총 선운동량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운동량의 보존 법칙의 결과를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질량 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MV 이게 총 선운동량이죠. 이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뀌면 요게 안 바뀐다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총질량은 안 바뀌는 거니까 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질량 중심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질량 중심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속도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질량 중심이 정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선운동량이 보존되면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면 계속 어때요?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다. 그래서 총 선운동량이 0이면 그러면 질량 중심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선운동량이 보존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질량 중심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이고 질량 중심이 처음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총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직접 적용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잔잔한 호수 위에 뗏목이 있어요. 근데 그 뗏목, 그러니까 뗏목 가만히 놔두면 잔잔한 호수 위에 뗏목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뗏목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200kg짜리 뗏목이 있는데 여기에 영희가 질량이 50kg인데 여기 M2니까 V2 그랬네요. 시속 4km의 속도로 걸을 때 뗏목 위에서 영희가 걸어요. 영희가 걸으면 어떻게 될까? 뗏목 위에서 영희가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뗏목도 뒤로 나갑니다. 여기에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이 물체에서 이때 뗏목의 속도를 구하라. 뗏목 거기 가만히 있지 않고 뗏목이 움직이게 돼요. 이 뗏목이 움직이는 것에 어떤 것을 적용하냐면 자 이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네,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겠어요. 뉴턴의 운동 방식 적용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뭐 하냐면
대상 물체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겠죠. 대상 물체는 뭐냐면 개. 그래서 대상 물체를 개로 한다면 이때 그 개는 뗏목과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 물체가 아니라 여러 물체니까 우리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이거 여러 물체 할 때는 어때요? 선운동량을 이렇게 도입하면 좋은데 이때 요놈한테 받는 외력의 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외력은 뭐가 있냐면 내력이란 어때요? 영희가 걸어가니까 영희가 뗏목을 미는 힘, 영희가 뗏목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그렇죠. 뗏목이 영희를 미는 힘. 이거겠죠. 이건 내력이에요. 이 내력은 사실은 영희와 뗏목의 운동에서 가장 복잡하게 적용이 되는 게 영희가 뗏목을 미는 힘이겠어요. 근데 영희가 뗏목을 미는 힘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기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여기서 그건 내력이니까 외력만 한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력은 뭐가 있냐면 중력과 수직항력 뭐 이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영희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다음에 뗏목이 영희를 위로 받치는 거 이거는 내력이네. 그렇지만 물이 뗏목을 위로 받치는 수직항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떠냐?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모두 다 상쇄돼서 외력의 합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력의 합은 영이면 그러면 우리 바로 이 문제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냐면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력은 사실은 복잡한데 진짜 알아내려면 복잡한데 내력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에서 뗏목의 속도를 이렇게 뗏목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하는 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 내력 때문인데 그 내력 알지 않아도 내력의 속도, 뗏목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뭘 적용하면 돼요?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하면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선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니까 자 뗏목을 M1이라고 그러고 영희를 M2라고 하면 총 선운동량은 두 개의 선운동량 합한 거죠. M1 곱하기 V1 더하기 M2 곱하기 V2 이게 총 선운동량이 되겠어요. 그러면 총 선운동량의 보존법칙이란 우리 두 시점을 취해가지고 한 시점에서 총 선운동량은 다른 시점에서 총 선운동량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 시점은 어떤 걸로 하면 좋겠어요? 처음 시점은 걷기 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은 후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걷기 전에는 총 선운동량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걷기 전에는 V1과 V2가 다 0이죠. 그래서 걷기 전에는 총선운동이 0인데 걸은 후에는 이게 막 속도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두 개 합한 것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영희가 걷기 전후의 총선운동량은 같은데 걷기 전은 0이야. 걷기 전 총선은 0이고 걸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0이어야지 되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뗏목의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V1은 여기서 구하면 V1은 마이너스 M1분의 M2 V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뗏목이 움직이는 방향은 영희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반대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자, 영희가 앞으로 걸어가면 뗏목은 뒤로 가요.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M1분의 M2 하니까 4km로 가면 200분의 50 해가지고 마이너스 1km 반대 방향으로 시속 1km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간단한 두물체 문제에서 우리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해서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어떤 조건에서부터 우리 적용하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적용할 수 있나 없나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봤냐면 외력의 합이 0인지 아닌지를 봤죠. 그래가지고 이 물체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8장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보도록 하겠어요. 토륨핵의 분괴 토륨은 이거는 방사선을 내는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정지한 토륨핵이 있는데 이거 저절로 여기 토륨이라는 원자핵이 있으면 요놈이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자연 방사능이에요. 자연 방사능 중에서 알파 입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알파 입자를 내보내면 뭐가 되냐면 라듐 핵이 됩니다. 그랬을 때 토륨핵이란 TH 이게 토륨핵의 원소 기호죠. 이 원소 기호가 요거에 이제 원자 번호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토륨핵은 원자 번호가 얼마냐면 90이에요. 90. 여기 9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90. 여기 안 보여? 90. 여기 90. 그다음에 라듐은 얼마냐면 88이에요.
알파 입자는 어떻게 했냐? 알파 입자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원자 핵을 표시할 때 왼쪽 위에다 표시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게 질량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륨 핵은 원자 번호가 90이니까 여기다 90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137이죠. 그래서 중성자가 137개 있고 양성자가 90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듐은 88이니까 여기 이 양성자가 88개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4개 줄어들어요. 여기서 알파 입자를 내보내니까 그래서 223개 있는 게 이게 라듐 핵인데 그래서 이 토륨 핵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면서 라듐 핵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2개가 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6MeV의 운동 에너지로 날아가면 라듐 핵이 움직이는 방향과 라듐 핵의 운동 에너지를 얼마인가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MeV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단위예요. 우리 이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 다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문제에서 탁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일렉트론 볼트 단위는 잘 아는 거라고 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단위 이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그 관계가 없어요. 그냥 풀 수가 있어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아무튼지 간에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여기서 또 역시 무엇을 알아봐야지 돼요? 이때 요놈이 작용할 건 뭐냐면 알파 입자와 라듐 핵이 우리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한테 작용하는 외력이 뭔지 보면 외력이 없어요. 자, 이놈이 붕괴할 때 토륨 핵 속에 지금 알파 입자와 라듐 핵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놈이 서로를 밀치며 나가는 것이죠. 내력만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이놈한테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륨 핵이 붕괴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선운동량이 0이죠. 그래서 붕괴된 다음에도 역시 선운동량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아까 뗏목에서 영희가 걸어가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풀어볼 것 같으면 알파 입자와 라듐 핵으로 붕괴된 뒤에 총 선운동량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면 라듐 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으면 라듐 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V2는 아까 이 구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라듐 핵의 속도가 되겠어요. 라듐 핵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방향 날아가는 방향은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알파 입자가 날아가는 방향과 라듐 핵이 날아가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여기다 운동 에너지는 주어진 게 뭐냐면 2분의 1 M1V1 제곱이 6Me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2V2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V2 제곱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냐? 뭐만 남냐면 M2분의 M1 곱하기 2분의 1 M1V1 제곱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6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M2하고 M1은 우리 알죠. B가 뭐냐면 자 이게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업비스에서 같다라고 한다면 M1은 전부에서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4개고 그 다음에 M2는 여기 라듐은 전부 합해서 223개죠. 그래서 223분의 4 곱하기 6MeV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서 0.108MeV MeV가 무슨 단위인지 잘 몰라도 자 이게 에너지 단위라는 것만 알면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죠. 그래서 잔잔한 호수 위의 보트에서 위치를 바꾼 아빠. 이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잔잔한 호수 위에 또 이제 보트가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빠가 떠 있고 아빠가 앉아 있고 여기에 이제 아빠와 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잔잔한 호수니까 지금 이 보트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요 둘이서 위치를 바꿔 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 질량이 같으면 모르는데 질량이 다르다면 어떠냐? 보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트가 움직여요. 이 보트가 얼마나 움직였을까? 자리를 바꾸는 보트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하는 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풀 수가 있겠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영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은 뗏목이 움직이는 거였죠.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동안은 뗏목이 움직이겠지만 바꿔서 딱 바꿔 앉으면 이 보트가 움직이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바꾼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뗏목은 더 이상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놈이 얼마나 보트가 얼마나 움직였을까 이걸 구하는 데는 우리 무엇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서도 역시 무엇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우리 얼마나 움직였는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실은 요놈의 질량 중심을 이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자, 그걸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주어진 걸 다 보면 딸의 질량은 문제에서 어떻게 주었냐면 딸의 질량은 30kg, 아빠의 질량은 50kg, 보트의 질량은 150kg, 그다음에 보트의 길이는 10m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것을 갖다가 풀어보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느냐? 보트와 아빠와 딸이죠. 그래서 총 선운동량은 외력의 합은 0이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에 총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텐데 총 선운동량은 우리 아까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질량 중심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위치를 바꾸기 전에 총 선운동량이 얼마겠어요? 0이죠. 다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질량 중심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를 했는데 그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자, 질량 중심의 속도가 뭐라는 뜻이 되겠어요? 0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총 선운동이 0이므로 질량 중심은 속도가 0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질량 중심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아빠와 딸이 위치를 바꾸기 전하고 후하고 질량 중심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와 딸이 질량이 다르니까 위치를 바꿔 앉으면 질량 중심을 일정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줘야 되겠어요? 보트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의 위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기 전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위치, 요게 바로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위치, 질량 중심이 안 바뀌는데 그것만 계산하면 총 질량으로 나눠야 되니까 총 질량 곱한 걸로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위치하면 각각의 질량 곱하기 각각의 위치였죠. 그래서 좌표계를 어떻게 잡냐면 맨 처음에 딸이 있던 데를 원점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M1 이건 딸이에요. 딸 곱하기 0. 그 다음에 보트 곱하기 자 보트의 질량 중심은 보트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자. 길이가 10이니까 거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M2 요 아빠는 질량이 M2인데 요 맨 끝에 앉았으니까 10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질량 중심이 좀 바뀌었다고 한다면 자리를 바꾼 다음에 총 질량 중심의 위치는 자 보트가 X만큼 같다고 하겠어요. 보트가 X만큼 같다고 하면 M2하고 M1하고 M2를 바꿨죠. 그래서 M2가 이쪽으로 오고 X만큼 같으니까 X 곱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트하고서 또 5에다가 X만큼 더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요 위치를 바꿨죠. 위치를 바꾼 데다가 X 더하기 10에다가 X를 더해줬어요. 근데 요 두 개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 이 문제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같다고 놓으면 자, 여기서 0이니까 요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x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0.87m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보트가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하는 문제까지 우리 다 구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잘 이해됩니까?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데 제일 잘 인용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바로 충돌 문제라고 하겠어요. 충돌 문제는 물체가 몇 개 들어가겠어요? 뭐 충돌을 여러 물체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충돌 물체라고 한다면 몇 개의 물체가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또 우리가 이 충돌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이 물체 각각에 작용하는 외력은 생각하지 않고 내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M1이 여기 하나 있어요. M1이 V1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또 다른 물체가 또 하나 있어요. M2가 있는데 M2가 V2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놈이 충돌을 해요. 꽝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충돌한 다음에 또다시 날아가겠죠. 그래서 M1은 V1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M2는 다시 V2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날아가요. 이럴 때 충돌 문제란 충돌 전에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고 나서 충돌 후의 정보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질량이 주어지고 충돌 전에 두 속도가 주어지면 충돌 후에 두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충돌 문제인데, 이렇게 이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의 속도를 바꾼 원인은 뭐겠어요? 바꾼 원인은, 자, 물체가 속도를 바꾸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힘 작용해야 되죠. 힘 작용해야 돼요. 이거 꽝 부딪히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꽝 부딪히는 힘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알기 힘들어요. 따로 측정하는 대신에 다른 힘, 우리 다른 힘들은 뭐 중력, 탄성력, 뭐 전기력 이런 것들은 힘의 법칙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꽝 부딪히는 힘이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그거 아니죠. 자, 그런 힘은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일어나는데 그 힘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구하는 데는, 이 속도를 결정하는 데는 힘이 결정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힘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여기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두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가 꽝 부딪혔을 때 작용하는 힘은 내력인데, 두 물체 문제에서 내력은 안 알더라도 어때요? 이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질량이 충돌 전에는 V1과 V2로 등속도로 운동한다. 왜? 지금 이놈한테는 다른 힘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등속도로 운동해요. 충돌하면서 힘 작용하니까 그 과정에서 힘이 바뀌어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은 그냥 생각도 안 해요. 뭐만 하냐면 역시 또 충돌, 내력에 의해서 속도가 바뀌는데 충돌 후에는 또 이건 안 바뀌어요. 왜? 내력 작용이 난다면 아무 힘도 안 바뀌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복잡한 내력이 작용하더라도 그거 모르더라도 우리 이 충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겠어요?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해서 구하겠어요. 그럼 선운동량 보존법칙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충돌 문제에서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외력이 사실은 작용할 경우도 있겠어요. 만약에 공중에서 두 물체가 떵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 물체한테 뭐 작용하겠어요? 중력 작용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속도 구할 때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어때요? 중력의 성분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데 외력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따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외력은, 그래서 충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외력은 제외하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를 충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는 두 물체 M1과 M2가 갠데 외력은 어떠냐? 없기 때문에 어때요? 총 선운동량 이 항상 보존돼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기도 하고 보존되지 않기도 합니다. 충돌하면서 충돌 전에 총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에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충돌하는 물체들 사이의 성질과 관계됩니다. 만약에 충돌해가지고 꽉 붙어버린다든가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이 손실이 돼요. 자, 여기서 손실됐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손실되겠습니까? 열 에너지로 손실되겠어요. 열 에너지로 얼마나 손실되는가 하는 것은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두 물체의 표면의 성질이라든가 두 물체가 어떻게 충돌했느냐 뭐 이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법칙으로 미리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총 운동 에너지는 같거나 또는 감소해요. 이게 또 증가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있겠어요. 충돌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팍 나오는 경우가 있겠어요. 자, 그런 경우를 뺀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같거나 또는 감소합니다. 이럴 때 이 충돌을 우리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보존 법칙을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요. 그래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충돌 문제에 적용되는 보존 법칙은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 선운동량 보존은 항상 보존이 돼요. 이거는 충돌 문제에서는 선운동량 보존이 보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요? 충돌 문제는 외력은 항상 0이니까 이건 항상 보존됩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놈에 따라서 충돌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어떤 충돌, 보존이 안 되면 어떤 충돌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탄성 충돌이란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같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탄성 충돌은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과 함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감소할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특별하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 이거는 충돌과 함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제일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많이 감소하려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100이라면 제일 많이 감소하려면 얼마까지 감소할 수 있겠어요? 100 몽땅 다 감소하면 좋겠죠. 근데 100 몽땅 다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물체예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첫 번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0이고 두 번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0이다. 그래야지만 총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0이고 두 번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0인 건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둘 다 정지한 경우밖에 없죠. 근데 둘 다 정지했으면 그 개의 총 선운동량은 얼마겠어요? 0이 되겠죠. 0이 돼요. 근데 총 선운동량은 비탄성 충돌이든 완선 비탄성 충돌이든 보존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보존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충돌 전에 총 선운동량이 0이 아니라면 충돌 후에 아무리 운동 에너지 잃어버리더라도 총 선운동량이 0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잃어버리더라도 전부 다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최대로 할 때 이때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결합돼서 움직일 때 이때가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때 운동 에너지를 제일 많이 잃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충돌 문제는 뭐냐면 충돌 전 속도가 주어지고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후 속도를 구하는 것인데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충돌로 결합된 두 물체의 속도 한 개만 구하면 되니까 항상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물체가 두 개라면 속도 두 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속도 두 개가 숫자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 하나를 정해주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이거 벡터니까 숫자가 세 개라고 볼 수가 있죠. 세 개. 그래서 두 물체 속도 하려면 숫자 6개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런 충돌 문제에서는 항상 이 충돌 문제가 평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도의 성분이 몇 개가 있으면 되냐면 2개씩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 구해야지 될 숫자가 몇 개겠어요? 4개겠죠. 4개. 그런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떻게 되냐면 두 물체가 항상 결합한 뒤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우리 식 하나만 가지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만으로 이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사실은 운동 에너지가 하는 건 관계 안 하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 탄성 충돌 하면은 두 물체의 속도가 숫자 몇 개로 돼요? 1차원이니까 숫자 하나 가지고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2개만 구하면 되니까 식 2개만 있는데 이때는 선운동량과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 이 식 2개 나오죠. 이거 가지고 완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충돌 문제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탄환 속도 측정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게 지금 탄환이 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요. 이 탄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데 이 탄환 속도를 어떻게 알아낼까? 물론 요새는 이제 카메라로 탁 해가지고 착 하면 속도 측정하는 거 우리 야구공 날아가는 카드의 속도 바로 측정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런 진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 나무 토막을 이렇게 하고서 나무 토막에 탁 박히면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간 높이를 측정하면 요거 탄환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바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어떤 총알이 박힌 나무통의 높이 H만큼 올라가서 전개했을 때 속도 V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때는 탄환이 나무 토막에 박히는 순간 어때요? 충돌해가지고 한 물체가 됐죠. 그래서 이거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어떠냐? 충돌 전 선운동량 이거고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요? P'이라면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M 더하기 M하고 라지 V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두 개가 같으면 항상 충돌 후 속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박히는 순간은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우리 전에 배운 7장에서 배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총질량 곱하기 V제곱이죠. 여기다 아까 구한 V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라간 후에 최고점에서는
정지하니까 순간적으로 정지하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m 더 총질량 곱하기 gh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조건에서 바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속도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실험실 좌표계와 질량 중심 좌표계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리 속도란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속도는 어때요?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특히 관찰하는 기준계가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계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속도 특히 충돌 문제에서 속도를 측정할 때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 두 개의 기준계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실험실 기준계 또는 실험실 좌표계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질량 중심 좌표계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충돌 문제에서 충돌 전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그런 좌표계가 되겠어요. 이럴 때 정지해 있는 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정지해 있고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입사체라고 하는데 표적이 정지해 있는 그런 좌표계를 갖다가 실험실 좌표계라고 하고 질량 중심 좌표계는 어떤 거냐면 충돌 문제에서 두 물체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는 좌표계였어요. 두 물체는 다 움직이더라도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는 좌표계.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표적이 안 움직이는 좌표계,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는 좌표계 이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뭘 하냐면 총 선운동량의 총 선운동량은 총 질량의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이었죠. 그래서 질량 중심 좌표계는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니까 총 선운동이 어때요? 항상 요 질량 중심 속도가 안 움직이니까 0이죠.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총 선운동량이 항상 0입니다. 선운동량 보존법칙 적용할 때 총 선운동량 항상 0이에요.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계산이 아주 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어때요? 표적이 안 움직이는 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기술하는 게 좋은 거는 그래서 실험실 좌표계는 충돌하는 모양을 이해하는 데 편리해요. 그런데 질량 중심 좌표계는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적용하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게 문제 8에 16에 나와 있는데 실험실 좌표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지한 질량이 m인 물체, 속력이 V로 움직이는 질량이 2m인 물체가 충돌했어요. 이 결합된 물체의 속력을 실험실 좌표계에서 구하라. 실험실 좌표계는 뭐겠어요? 정지한 물체, 요게 M, 요게 표적이 있죠? 이게 0인 그런 좌표계가 실험실 좌표계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V가 바로 실험실 좌표계의 이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합된 물체는 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이 표적은 질량이 M인 물체, 입사체는 질량이 E인 물체고 속도가 V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그대로니까 여기서 구하면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바로 뭐가 되냐면 아까 한 것처럼 EMV 하나는 정지해 있었죠. 여기 합한 거에 속도 V 되죠. 그래서 V는 3분의 2V. 결합된 물체는 3분의 2V로 간다. 이게 바로 실험실 좌표계에서 결합된 물체 속도가 되겠어요. 간단히. 자, 이거를 8의 17은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이걸 볼 것 같으면 표적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질량 중심 좌표계란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는 것이니까 질량 중심의 속력을 볼 것 같으면 질량 중심의 속력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처음에 해서 첫 번째 물체의 속력, 두 번째 물체 속력해서 총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의 속도지요. 질량 중심에서 보면 두 물체가 결합된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똑같이 구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물체의 속력이 V는 3분의 V였는데 뭐예요? 질량 중심에서 보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질량 중심 좌표계란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는 좌표계고 결합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합돼 버리면 총 선운동량이 0인 그런 경우에는 그놈의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놈의 속도가 0. 그래서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이놈 계산하는데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여러 물체의 작용하는 외력의 0이면 개 총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선운동량 보존법칙의 조건이 외력의 합이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물체에 대한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관성의 법칙 반복하는 게 불과했어요.
그다음에 총선운동량은 질량 중심에 놓인 총질량의 선운동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 그래서 총선운동량은 총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충돌 문제에서는 항상 어때요? 선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 외력 합이 0이니까. 그다음에 충돌 문제는 운동 에너지에 보존되는 탄성 충돌과 보존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로 나눈다.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최대로 일어나는 비탄성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운동 에너지를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돌 후 두 물체가 결합해서 운동할 때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더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시간 마칩니다. 수고했어요.